저는 윤서연이에요. 올해 73입니다. 서울 북촌 한옥 1층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요. 한복과 옛날 양장을 취급하는 빈티지 의류점이에요. 아침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가게 문을 열면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옵니다. 옷만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죠. 저는 옷 한 벌마다 그 옷이 살아온 시간을 들려드려요. 가게 안쪽 벽에는 낡은 타원형 거울이 걸려 있습니다. 나무 틀에는 금박이 군데군데 벗겨져 있어요. 손님들은 그 앞에서 옷을 입어보고 자기 모습을 확인하시죠. 하지만 저만 아는 사실이 있어요. 그 거울에는 긴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 고통과 해방의 기록이 새겨져 있다는 것 말이에요. 1952년 3월, 저는 부산 영도에서 태어났습니다. 비가 오는 이른 아침이었대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 윤철호는 부두에서 일했어요. 크레인 아래에서 짐을 나르고 밧줄을 묶고 배를 정리하는 일이었죠. 손은 굳은 살로 거칠었지만 말수는 적은 분이셨어요. 저녁이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 우리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어머니 윤미숙은 바느질로 유명했어요. 한복을 짓는 솜씨가 뛰어나서 동네 부잣집 아낙네들도 찾아왔거든요. 좁은 부엌 탁자에 앉아 바늘을 움직이는 어머니 손은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옷은 말보다 먼저 그 사람을 보여준단다.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손님의 몸을 재며 그 사람의 성격까지 읽어내셨어요. 천을 고를 때도 신중하셨죠. 색깔 하나, 무늬 하나에 의미가 있었거든요. 우리 집은 항구 근처 언덕에 있었습니다. 목조주택 2칸이었어요. 방 하나에 부엌과 마루가 붙어 있었죠. 창문을 열면 바닷바람이 들어왔어요. 소금기 섞인 공기와 생선 굽는 냄새, 부둣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들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해요. 남매는 넷이었습니다. 저는 둘째였고요. 남동생 준호가 3살 아래였어요. 쌍둥이 여동생 지혜와 지선이는 제가 7살 때 태어났지요. 쌍둥이가 태어난 날은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하루 종일 신음하셨거든요. 산파 할머니가 부산하게 움직였고 아버지는 마당에서 담배만 피우셨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아기 울음소리가 2번 들렸어요. 뒷마당에는 앵두나무와 뽕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름이면 우리는 그 그늘 아래에서 숨바꼭질을 했어요. 준호는 나무를 잘 탔거든요. 앵두를 따서 입에 넣어주곤 했죠. 달콤하고 시큼한 맛이 혀에 퍼졌습니다. 그때가 참 좋았어요. 부엌은 우리 집의 중심이었습니다. 큰 나무 탁자가 한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는 그 탁자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저는 숙제를 하고 어머니는 바느질을 했지요. 아궁이는 구석에 있었고 겨울이면 불을 지폈어요. 온 집안이 따뜻해졌습니다. 벽에는 관음보살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주 금요일 초를 켜셨어요. 일요일이면 우리를 데리고 절에 가셨죠. 동네 작은 암자였어요.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면 어머니는 눈을 감고 절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어머니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새벽에 나가셨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었어요. 저녁 무렵 돌아오실 때는 지쳐 계셨지만 우리를 보면 미소 지으셨지요. 가끔 작은 선물을 가져오셨어요. 조개 껍데기, 특이한 모양의 돌멩이, 외국 담배갑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건 배가 세계 끝에서 가져온 거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 상상력을 자극하셨어요. 저는 그 작은 물건들을 손에 쥐고 멀리 있는 나라를 상상했습니다. 학교에서 저는 조용한 편이었어요. 국어와 역사 시간을 좋아했죠. 친구가 몇 명 있었습니다.
수진이, 명희, 영자. 방과 후면 뒷마당에서 소꿉놀이를 했어요. 어머니가 주신 천조각으로 인형 옷을 만들었지요. 삶은 단순했지만 행복했어요. 적어도 제가 11살이 되기 전까지는요. 그해 봄 어머니가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박하차를 드시고 누워 계셨죠.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침을 맞으러 다니셨고 한약을 지어 드셨지만 소용없었어요. 몇 달 사이 어머니는 눈에 띄게 야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지고 손은 떨렸어요. 바느질을 하다가도 바늘을 놓고 이마를 짚곤 하셨죠. 저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해 가을 태풍이 온다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창문을 때렸어요. 그날 밤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서연아. 목소리는 너무 작았어요. 저는 어머니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동생들 잘 돌봐야 한다.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게.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약한 몸에서 나온 힘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강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외할아버지 댁에 가서 살면 안 된다. 약속해. 저는 알지 못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외할아버지는 서울에 계셨고 평생 몇 번 뵙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엄마.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장례는 조촐했어요. 이웃들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친구들이 염주를 돌렸지요. 아버지는 구석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셨어요. 아버지의 일부도 함께 죽은 것 같았습니다. 쌍둥이는 영문도 모르고 울었고요. 준호는 말이 없었어요. 저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시킨 대로요. 그러나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더 큰 불행이 우리를 찾아왔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우리 삶은 무너졌어요. 아버지는 부두에서 더 많은 시간을 일했습니다. 어머니 바느질로 벌던 돈이 사라졌으니까요. 저는 11살밖에 안 되었지만 집안일을 도맡았어요.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동생들을 돌봤지요. 쌍둥이는 매일 밤 울며 엄마를 찾았습니다. 준호는 말이 더 없어졌어요. 학교 공책에 배 그림만 그렸죠. 저는 지쳤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와 한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6개월 후 더 큰 불행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아니, 혼자 걸어 들어오지 못하셨어요. 두 분이 아버지를 부축해 집까지 데려왔습니다. 사고가 났어요. 크레인에서 짐이 떨어졌습니다. 부두 감독이 말했어요. 아버지의 왼쪽 다리는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었습니다.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병원에 몇 주 입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문병을 갔어요.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셨죠.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눈빛도 달라졌어요. 그 안에 있던 빛이 꺼진 것 같았습니다. 퇴원하셨을 때 아버지는 지팡이에 의지에 걸었어요. 다리는 제대로 낫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다시 부두에서 일하기 어렵다고 했지요.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밧줄을 당기거나 크레인을 조작할 수 없었거든요. 우리는 점점 가난해졌습니다. 저축한 돈이 바닥났어요. 밥상은 초라해졌고요.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집안일에 매달렸습니다. 12살 소녀가 어른 역할을 해야 했어요. 그때 그분이 나타났습니다. 1964년 6월 서울에서 외할아버지가 내려오셨어요. 권태식? 어머니의 아버지. 저는 그분을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몇 번 봤을 뿐이었죠. 키가 크고 자세가 꼿꼿했어요. 여름인데도 회색 두루마기를 입고 계셨습니다.
머리는 기름으로 말끔히 넘겼고요.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아이들을 내가 데려가겠네. 그것은 제안이 아니었어요. 선언이었습니다. 자네는 지금 아이들을 키울 형편이 못 되네. 나는 서울에 큰 집이 있고 아이들에게 교육도 시킬 수 있어.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우리를 먹일 수 없는 자신을 탓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절대로 외할아버지 댁에 가서 살면 안 된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잠깐만이라네. 내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중얼거리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았어요. 잠깐이 아닐 거라는 걸요. 그렇게 우리 남매 넷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렸어요. 준호는 창밖만 보고 쌍둥이는 무릎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저는 가슴속에 불안이 커지는 걸 느꼈어요. 서울역에 내렸을 때 도시는 낯설었습니다. 부산과는 달랐어요. 사람들은 바삐 움직였고 건물은 높았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우리를 택시에 태웠어요. 종로 쪽으로 향했지요. 집은 한옥이었습니다. 큰 대문을 지나면 마당이 있었고 사랑채와 안채가 있었어요. 기와 지붕은 검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두웠어요. 햇빛이 잘 들지 않았거든요. 무거운 커튼이 창문을 가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벽에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모두 어머니 사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한복 입은 모습, 양장 입은 모습, 졸업사진. 너무 많았어요. 마치 신전 같았습니다. 내 어미 방은 2층에 있다. 아무도 들어가면 안 돼. 외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계단을 가리켰어요. 잠긴 문이 하나 보였습니다. 처음 몇 주는 괜찮았어요. 좋은 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새 옷도 받았습니다. 집안일을 돕는 아주머니도 계셨어요. 김씨 아주머니였죠. 하지만 외할아버지의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내 어미를 똑 닮았구나. 외할아버지는 자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밥을 먹을 때도 숙제를 할 때도 그저 앉아 있을 때도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벽에 걸린 어머니 사진과 저를 번갈아 보셨어요. 비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13살 생일이 지나고 얼마 후였어요.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서연아, 사랑방으로 올라오너라. 10분 후에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저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가는 방이었어요. 넓은 방이었습니다. 가운데 큰 장롱이 있었고 화장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타원형 거울이 있었습니다. 큰 거울이었어요. 나무 틀에 금박이 입혀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어머니 사진들이 더 많았어요. 제가 본 적 없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떤 사진 속 어머니는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웃고 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 어미가 가장 좋아하던 옷이다. 외할아버지는 침대에 놓인 한복을 가리키셨어요. 남색 저고리와 치마였습니다. 내 어미가 시집가기 전에 입던 옷이야. 내가 만들어준 거지. 내 어미는 참으로 품이 있는 여자였어. 하지만 그 천한 놈과 결혼하면서 다 망쳤단다. 외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너는 달라야 한다. 제대로 된 여자로 키워야 해. 오늘부터 매주 일요일 아침 여기 와서 몸가짐을 배우거라. 저는 알지 못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하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요일 저는 다시 그 방에 갔어요. 침대에는 다른 옷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저고리였어요. 병풍 뒤에서 갈아입어라. 외할아버지는 방 구석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저는 병풍 뒤로 갔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화장대 거울이 병풍 쪽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거울에 제 모습이 비쳤어요. 그리고 외할아버지도 그 반사된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어요. 이리 와서 화장대 앞에 앉아라. 저는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제 뒤에 서셨어요. 거울 속에 우리 둘이 보였습니다. 제 얼굴, 그리고 그 뒤에 외할아버지 얼굴. 보거라. 내가 얼마나 내 어미를 닮았는지. 외할아버지의 손이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무거웠어요. 내 어미도 바로 여기 앉았었단다. 내가 매일 밤 머리를 빗겨줬지. 17살 때까지. 손이 제 머리카락을 만졌어요. 그리고 어깨로 팔로 내려왔습니다. 똑같은 팔이야. 가는 허리도 그대로고.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녀를 대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날부터 일요일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매주 일요일이 다가오면 저는 악몽을 꾸었어요. 그 방, 그 거울, 그 손길. 외할아버지는 매번 다른 옷을 꺼내셨습니다. 어머니가 입었던 옷들이었어요. 한복도 있었고 양장도 있었습니다. 어떤 건 제 나이에 맞는 옷이었지만 어떤 건 어른 여자 옷이었어요. 오늘은 이걸 입어봐라. 내 어미가 20살 때 입던 거다. 병풍 뒤에서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셨지만 거울은 늘 그곳을 비추고 있었어요. 외할아버지는 제가 옷을 벗고 입는 모습을 거울로 지켜보셨습니다. 저는 몸을 숨기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우리는 정육점 고기 같은 거야. 고르고 선택당하는. 외할아버지가 어느 날 그렇게 중얼거리셨어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가 무서웠어요.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말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14살 반이 되었을 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날도 일요일이었어요. 방에 들어갔는데 침대에 옷이 없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평소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오늘은 다르다. 옷을 입지 마라. 있는 그대로 거울 앞에 앉거라.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이건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전통도 몸가짐 배우기도 아니었어요. 이건 병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뒤틀린 집착이었어요. 싫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뭐라고? 외할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나한테 대들어? 내가 누구 덕에 먹고 사는데. 외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저는 문 쪽으로 뛰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부엌으로 달렸어요. 문을 잠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쿵쾅쿵쾅. 문이 흔들렸습니다. 주먹으로 치시다가 뭔가 무거운 걸로 두드리기 시작하셨어요. 망치였나 봅니다. 이 문 당장 열어. 은혜를 모르는 것 같으니. 저는 부엌을 둘러봤어요. 창문은 쇠창살이 있었습니다. 나갈 수 없었어요. 그때 제 눈에 찬장 위 나무 상자가 보였습니다. 김씨 아주머니가 오래된 편지를 보관하는 곳이었어요. 의자를 끌어다 올라갔습니다. 상자를 열었어요. 뭐라도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 싶었거든요. 안에 편지 다발이 있었습니다. 노랗게 바랜 종이들이었어요. 대부분 외할아버지 앞으로 온 거였습니다. 그중 어머니가 보낸 편지들이 있었어요. 부산에서 보낸 거였죠. 문은 계속 부서지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하나를 펼쳤습니다. 1963년 1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쓴 편지였어요. 아버지, 제발 그만하십시오. 더 이상 편지하지 마세요. 철호는 좋은 사람이고 좋은 아버지예요. 서연이에게는 절대로 아버지가 제게 한 짓을 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아버지한테서 도망친 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계속 협박하시면 경찰에 갈 거예요. 증거는 다 있습니다. 시험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미숙손이 떨렸어요. 어머니도 똑같은 일을 겪으셨다는 거였어요. 쾅! 문이 부서졌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들어왔어요. 손에 망치를 들고 계셨습니다. 얼굴은 분노로 붉었어요. 저는 편지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다 알아요. 엄마한테 하신 짓, 그리고 엄마가 왜 돌아가셨는지도. 외할아버지가 멈칫하셨어요.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넌 아무것도 몰라.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진실을 건드렸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방문을 의자로 막고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몇 통 더 읽었어요. 매트리스 밑에 숨겨뒀죠. 편지들은 끔찍한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17세에 집을 나오셨어요. 외할아버지의 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울 앞 의식, 옷 입히기, 점점 심해지는 요구들. 가장 끔찍한 편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쓴 거였어요. 급하게 쓴 글씨였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집에 오셨다. 서연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셨다. 무슨 짓을 하실지 두렵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증거는 김옥분 언니가 가진 보석함 이중 바닥에 있다. 김옥분, 우리 옆집 할머니였어요. 아직 살아계실까요? 보석함을 가지고 계실까요? 다음 날 아침 외할아버지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아침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신문을 읽으시고 학교 준비는 잘하고 있냐고 물으셨어요. 하지만 제 눈은 피하셨습니다. 그 후 몇 주는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일요일 의식은 멈췄지만 대신 새로운 감시가 시작됐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새 가정부를 고용하셨어요. 박순자 아주머니였는데 저를 감시하는 게 임무인 것 같았어요. 학교 갈 때도 데려다주고 데리러 왔습니다. 친구들이 집에 오는 것도 막았어요. 외할아버지께서 널 보호하려는 거야. 박순자 아주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알았어요. 보호가 아니라 감금이라는 걸요.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산에 가야 했어요. 김옥분 할머니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증거를 가져와야 했어요. 친구 수진이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수진이는 문방구집 딸이었거든요. 편지를 보내야 하는데 아무도 모르게. 저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삼촌이 우체국에서 일하셔. 그분한테 주면 동네 집배원 거치지 않고 붙일 수 있어. 저는 김옥분 할머니께 편지를 썼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머니가 맡긴 보석함에 대해 물었습니다. 수진이네 문방구 주소를 회신 주소로 적었어요. 2주를 기다렸습니다. 답장이 올까요? 할머니는 아직 그 집에 사실까요? 보석함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러던 어느 날 쉬는 시간에 수진이가 저를 교실 구석으로 불렀어요. 이거 너한테 왔어. 구겨진 봉투였습니다. 안에 짧은 편지가 있었어요. 서연아, 내 소식을 들으니 너무 기쁘구나. 그래, 내 엄마가 맡긴 보석함을 가지고 있어. 18살 될 때까지 주지 말라고 했는데 내 편지를 보니 급한 것 같구나.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서울엔 못 가겠어. 하지만 보석함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단다. 마이너스 김옥분 편지 아래에 부산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진짜 증거가. 하지만 어떻게 부산까지 가죠? 기회는 의외로 빨리 왔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출장을 간다고 하셨거든요. 3일 동안 집을 비운다. 박순자가 너희를 돌볼 거다. 말썽 피우지 마라. 외할아버지의 눈이 저를 향했어요.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3일. 부산 다녀올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떠난 다음 날 저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박순자 아주머니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점심 먹고 나면 약을 드셨거든요. 찬장에 숨겨둔 소주였어요. 저는 그날 점심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요리 연습을 하고 싶다고요. 아주머니는 좋아하셨어요. 게으른 분이었거든요. 저는 고기 양념에 소주를 넉넉히 넣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이요. 점심을 먹고 나자 아주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누우셨어요.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챙겼어요. 동전과 지폐 몇 장이었습니다. 장 볼 때 거스름 돈에서 조금씩 뺀 거였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주신 금 로켓도 가져갔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준호야. 저는 마당에서 놀고 있던 동생을 불렀어요. 오늘 누나가 부산에 다녀올 거야. 중요한 걸 가지러 가는 거거든. 쌍둥이들 잘 돌봐줄 수 있지? 할아버지나 박 아주머니가 물으면 누나가 머리 아파서 누워있다고 해줘. 준호 눈이 커졌어요. 아빠 보러 가는 거야? 아니, 아직. 하지만 곧 아빠한테 갈 수 있을 거야. 약속해. 저는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혼자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두려움보다 결심이 컸습니다. 버스 터미널까지 뛰어갔어요. 부산행 표를 샀습니다. 편도였어요. 돌아올 표 살 돈이 없었거든요.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버스는 오래 달렸어요. 저는 한순간도 편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일찍 돌아오시면요? 박순자 아주머니가 일어나면요? 김옥분 할머니가 집에 안 계시면요? 드디어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소금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집이었어요. 고향이었습니다. 김옥분 할머니 댁은 우리 옛집에서 2블록 떨어진 곳이었어요. 파란색 때문에 창문에 제라늄이 있는 집. 기억대로였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떨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제 기억보다 더 나이 드셨지만 그 따뜻한 미소는 그대로였어요. 서연이구나. 세상에 얼마나 컸니? 눈물이 났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진심으로 반겨주는 거였거든요. 계산 없이, 조건 없이요. 할머니 부엌에 앉았어요.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저는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어요. 너무 무서운 부분은 빼고요. 할머니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내 엄마가 그럴 줄 알았어.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나를 따라오렴. 작은 뒷방으로 갔습니다. 오래된 장롱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문을 여시고 안에서 나무 보석함을 꺼내셨습니다. 어두운 나무에 정교한 조각이 있었어요. 여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했단다. 이중 바닥이 어디 있는지도 알려주셨지. 할머니는 보석함 옆면을 눌렀어요. 딸깍 소리가 나더니 바닥이 열렸습니다. 안에 작은 공책과 누런 봉투가 있었어요. 이제 내 거야. 내 엄마가 그렇게 원했어. 제 손에 보석함이 쥐어졌습니다. 무거웠어요. 어머니의 고통이, 증거가, 진실이 담겨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버스표 살 돈도 주셨어요. 저는 꼭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에서 저는 공책을 펼쳤어요. 어머니의 일기였습니다. 12살 때부터 쓰신 거였어요. 처음엔 평범한 소녀의 일기였어요.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하지만 13살 페이지부터 달라졌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새로운 걸 시작했다. 모든 여자가 거쳐야 하는 의식이래. 할머니 거울 앞에 서 있으라고 했다. 아버지 눈빛이 싫었다. 그 다음 장들은 더 끔찍했어요.
거울 앞 의식이 점점 심해지는 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옷 입히기, 부적절한 요구들. 할머니의 거울은 다 봤다. 내 눈물도 수치도. 이 거울 앞에 몇 명의 여자가 더 섰을까? 나만 아닐 거야. 읽으면서 울었어요. 어머니가 겪은 게 제가 겪은 것과 똑같았거든요. 아니, 더 오래, 더 심했어요. 일기 마지막 부분은 1953년 어머니가 17살 때였어요. 부산으로 도망치는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철호를 만났다. 그는 다른 남자들과 달라. 나를 소유물이 아닌 사람으로 본다. 18살 되면 결혼할 거다. 드디어 자유로워질 거야. 봉투 안에는 사진들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습니다. 몰래 찍은 것 같은 사진들도 있었어요. 자는 모습, 옷 갈아입는 모습,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기록도 있었어요. 1952년 서울 한 병원에서 발급한 거였습니다. 16세 환자의 신체 학대 흔적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환자 이름은 윤미숙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도착해보니 조용했어요. 박순자 아주머니는 아직 자고 계셨나 봅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보석함을 침대 밑에 숨겼어요. 누나, 준호가 문에 나타났습니다. 안 올 줄 알았어. 저는 동생을 꼭 안았어요. 중요한 걸 찾았어. 우리가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걸. 이제 다음 단계를 계획해야 했어요. 증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용할까요? 경찰에 가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어린아이였어요. 누가 믿어줄까요? 그때 생각났습니다. 동네 한의원 최순자 선생님이요. 며칠 후 저는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박순자 아주머니에게는 여자 문제로 약을 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아주머니도 더 묻지 않거든요. 한의원에는 최순자 선생님 혼자 계셨어요. 약초를 빻고 계셨습니다. 서연이 아니니? 무슨 일이야?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일부는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에요. 엄마한테도 끔찍한 짓을 했고 이제 저한테도 하려고 해요. 증거는 있는데 저 혼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 눈빛이 달라졌어요. 무슨 짓? 할아버지가 손녀한테 하면 안 되는 짓이요. 선생님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믿는다. 그리고 도와줄게. 하지만 조심해야 해. 내 외할아버지 같은 사람은 권력이 있거든. 저는 물었어요. 제 자신을 지킬 방법이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뭘 원하는지는 말하지 않았지만요. 선생님은 저를 오래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한 가지 줄 수 있어. 하지만 약속해라. 정말 위험할 때만 쓴다고. 선생님은 약방 안쪽으로 가셨어요. 작은 갈색 병을 들고 오셨습니다. 이건 약초를 농축한 거야. 적은 양이면 피부를 자극하고 많은 양이면. 선생님이 잠시 멈추셨어요. 더 심한 손상을 줄 수 있어. 독은 아니야. 하지만 조심해서 써야 해. 저는 그 병을 가방에 넣었어요. 새로운 무게가 생겼습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어요. 증거도 있고 방법도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오는 날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외할아버지가 돌아오시는 날 아침 하늘은 회색 구름으로 덮여 있었어요. 마치 자연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깨어 있었어요. 머리는 이상하리만치 맑았습니다. 떨리지도 않았어요. 계획은 완벽했거든요. 외할아버지는 규칙적인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목욕을 하시고 면도를 하시고 프랑스산 애프터쉐이브 로션을 바르셨습니다. 그게 외할아버지의 의식이었어요. 신성한 의식이요.
로션 병은 2층 외할아버지 욕실 선반에 있었어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박순자 아주머니는 외할아버지 마중 준비로 바빴어요. 저는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외할아버지 방은 비어 있었어요. 침대는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욕실로 들어갔어요. 대리석 세면대 위에 로션 병이 있었습니다. 금색 글씨가 새겨진 우아한 병이었어요. 옆에는 가죽 면도 케이스가 있었어요. 면도날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잠깐 그날을 바라봤어요. 이걸 쓰면 얼마나 쉬울까요? 하지만 아니에요. 저는 살인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방법은 달랐어요. 떨리는 손으로 로션 병을 열었어요. 반을 싱크대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최순자 선생님이 주신 약초액을 채워 넣었어요. 병을 흔들어 섞었습니다. 로션의 강한 향이 약초 냄새를 가려줬어요. 병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욕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그 거울 말고 다른 거울이었지만요. 제 눈에는 결심이 보였습니다. 이건 엄마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저를 위한 거고요. 방에서 나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무도 제가 위층에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동생들은 제 긴장을 눈치챘지만 이유는 몰랐어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괜찮다는 듯 미소 지었어요. 오후 3시쯤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도착하셨어요. 박순자 아주머니가 급히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거실로 불려나갔어요. 인사를 해야 했거든요. 잘 지냈느냐? 외할아버지는 물으셨지만 눈은 저를 향했습니다. 의심이 가득했어요. 네, 할아버지. 쌍둥이가 함께 대답했어요. 서연이가 좀 아팠어요. 박순자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 외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좀 쉬다가 저녁에 보자꾸나. 단정한 옷 입고 오너라. 외할아버지는 2층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저는 시간을 세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짐을 풀 거예요. 그 다음 목욕을 하고 면도를 하고 로션을 바를 거예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비명이 들렸습니다. 사람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짐승 같은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고통으로 가득한 소리였어요. 박순자 아주머니가 들고 있던 쟁반을 떨어뜨렸어요. 도자기가 깨졌습니다. 쌍둥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비명은 계속됐어요. 그리고 박 아주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일 났어요. 구급차를 불러야 해요. 준호가 저를 봤어요. 무슨 일이야, 누나? 정의가 실현되는 거야.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곧 구급대원들이 왔어요. 계단을 올라갔다가 들것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누워 계셨어요. 얼굴은 천으로 덮여 있었지만 목에 붉은 반점이 퍼지는 게 보였습니다. 신음소리를 내고 계셨어요. 심한 알레르기 반응 같습니다. 화학 화상일 수도 있고요. 구급대원이 박순자 아주머니에게 말했어요. 새로 쓰신 약이 있나요? 피부 질환 있으셨나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잠깐 저를 봤습니다. 제 표정에서 뭔가를 느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외할아버지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병원에 같이 가야겠어요. 너희는 집에 있어라. 구급차가 떠났습니다. 이상한 고요함이 집을 채웠어요. 쌍둥이는 무서워하며 준호 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안도감도 죄책감도 만족감도 아니었어요. 그냥 고요함이었습니다.
긴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이요. 2층으로 올라갔어요.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타원형 거울 앞에 앉았어요.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달라져 있었어요. 끝났어요, 엄마. 그분의 자존심을, 힘을 부숴버렸어요. 이제 다시는 무기로 쓸 수 없을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최순자 선생님의 약초액이 로션 성분과 반응해서 예상보다 훨씬 강한 효과를 냈다는 거요. 면도로 예민해진 피부에 깊숙이 스며들었던 거예요. 외할아버지는 몇 주간 입원했습니다. 돌아오셨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자존심도 위압감도 날카로운 눈빛도 사라졌습니다. 거울조차 피하는 늙은이가 되어 있었어요. 그 후 3개월쯤 지났을 때 아버지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누군가 외할아버지 상황을 알려줬나 봅니다. 아버지는 부산에서 경비 일자리를 구했대요. 다리도 나아지고 우리를 다시 돌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니? 편지를 동생들에게 보여줬어요. 쌍둥이는 환호했고요. 준호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외할아버지에게 떠난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분은 의자에 앉아 창밖만 보고 계셨어요. 창백하고 늙어 보이셨습니다. 그게 좋겠구나. 그게 전부였어요. 힘도 통제도 사라진 목소리였습니다. 떠나기 전에 저는 말했어요. 엄마가 남긴 증거가 다 있어요. 일기, 사진, 병원 기록 전부요. 다시는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러면 경찰에 갈 겁니다. 외할아버지 몸이 떨렸어요. 저를 보지도 못하셨습니다. 내 어미와 똑같구나.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2주 후 우리는 부산행 기차를 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과 개인 물건들 뿐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꼭 가져갔어요. 타원형 거울이요. 아버지와의 재회는 눈물범벅이었어요. 아버지는 나이가 들고 다리도 불편하셨지만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따뜻하고 온화했어요. 새로 얻은 집은 작았지만 바다 근처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우리 상처를 천천히 씻어냈어요. 저는 양장점에서 일하며 옷의 진짜 의미를 배웠습니다. 억압의 도구가 아니라 표현의 수단이라는 걸요. 23세에 제 가게를 열었어요. 대학 국문학과 교수 강민수 씨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딸 유진이가 태어났고요. 1990년 서울 북촌으로 이주했어요. 그곳에 가게를 열고 타원형 거울을 벽에 걸었습니다. 이제 그 거울은 자유를 비춰요. 고통이 아니라 해방을요. 외할아버지는 요양원에서 홀로 돌아가셨어요. 유산으로 집을 남기셨는데 우리는 팔아서 아동학대 방지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해요. 손주들이 찾아오고 남편과 산책하고 손님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가끔 거울을 봅니다. 73세 제 얼굴이 비쳐요. 해냈어요, 엄마. 그 사슬을 끊었어요. 에필로그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 오늘도 아침 햇살이 북촌 한옥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제 나이 73, 이 빛을 맞이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커피 향기가 부엌에 퍼지고 남편 민수 씨는 마당 화단을 돌보고 계십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대요. 서연아, 오늘 날씨 참 좋네. 산책 갈까? 가게 정리하고 갈게요. 이런 평범한 대화가 주는 평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에요. 1층 가게로 내려갑니다. 문을 열면 오래된 나무 냄새와 옷감 냄새가 섞여 있어요. 벽에 걸린 한복들, 1960년대 양장들, 각자의 시간을 품고 있는 옷들이 저를 반겨줍니다. 그리고 그 거울이 있지요. 타원형 거울, 금박이 벗겨진 나무틀. 한때는 공포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제 가게의 자랑입니다. 오전 10시쯤
첫 손님이 오셨어요. 3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봤어요. 여기 빈티지 한복이 예쁘다고. 어서 오세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그분은 연두색 저고리를 집어들었어요. 1970년대 것이었죠. 입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저 거울 앞에서 입어보세요. 젊은 여성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옷을 몸에 대보고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자기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기쁨이요. 정말 잘 어울리네요. 제가 말했어요. 이 거울 참 멋있어요.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글쎄요, 100년은 넘었을 거예요. 제 외할머니, 어머니, 저를 거쳐왔으니까요. 와, 그럼 진짜 가족의 역사네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가족의 역사죠. 슬픈 역사도 있지만 이제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있어요. 손님이 떠나고 혼자 앉아 있으니 옛 생각이 났어요. 동생들 생각이요. 준호는 부산에서 잘 살고 있어요. 조선소에서 정년 퇴직하고 이제는 손주들과 낚시 다니는 게 낙이래요. 지난달에 전화했을 때 목소리가 참 밝았어요. 누나, 그때 누나 아니었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쌍둥이 지혜는 부산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에요. 아이들을 참 사랑하는 선생님이죠. 지선이는 서울에서 미술 작업을 해요. 지난주에 전시회에 다녀왔는데 그림이 참 아름다웠어요.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그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매년 여름 부산 바닷가에서 만나요. 아버지 산소에 가고 함께 회를 먹고 옛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제는 웃으며 말할 수 있어요. 그 어두웠던 시절도요. 그래도 우리 이겨냈잖아. 지혜가 늘 그렇게 말해요. 응, 우리 강했어. 점심때쯤 손녀 채원이가 왔어요. 15살 중학교 3학년이에요. 할머니, 어머, 채원아. 학교는? 오늘 일찍 끝났어요. 할머니 가게 오고 싶어서. 채원이는 가게 구석구석을 좋아해요. 특히 그 거울을 좋아하죠. 할머니, 이 거울 정말 신기해요. 볼 때마다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 어떻게? 처음엔 그냥 오래된 거울인 줄 알았는데 자꾸 보니까 뭔가 따뜻해요. 제 모습이 예뻐 보이기도 하고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거 알아? 이 거울은 할머니한테 아주 특별한 거란다. 왜요? 저는 채원이를 의자에 앉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전부는 아니에요. 15살 아이가 듣기엔 너무 무거운 부분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해줬어요. 외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었다는 것. 어머니와 저를 힘들게 했다는 것. 하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서 그 악순환을 끊었다는 것. 할머니가 14살 때 혼자 부산까지 갔다고요? 응. 무서웠지만 해야 했어. 와, 대단해요, 할머니. 채원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서 이 거울을 가져온 거예요? 맞아. 이제는 무서운 거울이 아니라 용기의 거울이거든. 채원이는 거울을 다시 바라봤어요. 새로운 눈빛으로요. 저도 할머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래요. 너는 이미 충분히 용감해. 그냥 내 자신을 믿으면 돼.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았어요. 민수 씨와 약속한 산책 시간이었습니다. 북촌 골목을 천천히 걸었어요. 한옥 담장 사이로 석양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오늘 채원이한테 이야기 좀 해줬어. 그래, 많이 놀라지 않던? 아니,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아. 비밀을 나눈 사이가 된 것처럼. 민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 정말 대단해.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따뜻한 사람으로 살다니.
당신이 옆에 있어서 가능했지.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딸 유진이가 깜짝 방문을 했어요. 변호사 일로 바쁜데도 시간을 냈나 봐요. 엄마, 괜찮으세요? 채원이한테 얘기했다며? 응. 이제 알 나이가 됐잖아. 그리고 숨길 이유도 없고. 엄마 강인한 거 저도 알아요. 엄마 보고 저도 변호사 된 거예요. 약한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서.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2층 침실 창문을 열었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책을 읽고 계시고 저는 일기를 꺼냈어요. 요즘도 가끔 쓰거든요. 2025년 11월 3일. 맑음. 오늘 채원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줬다. 어머니가 그리고 내가 겪었던 일들. 아이의 눈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다음 세대와 나눌 수 있게 됐다. 부담이 아니라 교훈으로, 상처가 아니라 힘으로. 거울은 여전히 가게에 걸려 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섰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새로운 옷을 입어보고 미소 지었다. 고통의 거울이 희망의 거울이 되었다. 엄마, 해냈어요. 우리 다 괜찮아요. 행복해요. 일기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민수 씨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요. 창밖에서는 가을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가게를 열 거예요. 손님들을 맞이하고 옷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거울 앞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발견하는 걸 지켜볼 거예요. 거울은 이제 말합니다. 너는 충분히 강하다. 너는 아름답다. 너는 자유롭다. 그리고 저는 대답해요. 고마워요. 이제 알아요. 73년의 인생. 어둠도 있었고 빛도 있었어요. 상처도 받았고 치유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살아남은 게 아니라 살아내고 있다고.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거울 앞에 서세요. 왜곡된 시선이 아니라 진실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세요. 과거가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 사슬을 끊으세요.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처럼요.